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부경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유가 급등과 고용 지표의 충격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미국은 썸머타임에 들어갑니다. 개장 시간도 1시간 앞당겨지니까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유가 급등과 고용 충격이라는 연타를 맞았습니다. 러셀을 포함한 4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1.6% 가까이 빠지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일단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저 한눈에 보기에도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 크게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부담이 좀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졌고요. 마이크론과 AMD도 인텔까지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메타 모두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 섹터에서는 블랙록이 7% 넘는 급락까지 나왔습니다. 자금은 일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헬스케어 일부 종목들 선방을 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 쪽으로도 그래도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주 쪽으로는 자금이 좀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들 바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여전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중동 리스크와 이로 인한 유가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슈는 여전합니다. 중동 전쟁, 여기에서 파급되는 유가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WTI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주간으로 35에서 36%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1983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하루 상승률만 해도 약 12%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또 급등했던 배경은 이 두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이란에 무조건 항복이 없으면 전쟁의 종료는 없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놨고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까지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셨듯이 대부분 시장 전반의 매도세가 확대됐고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논리는 이렇죠. 유가의 급등은 곧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하게 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를 합니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고요. 시장 전반에는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라고 오늘의 첫 번째 마켓 무버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상 밖으로 고용 지표까지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부담은 더 커졌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이 9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비농업 일자리 2월치가 발표가 됐는데 실제치가요 9만 2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은 5만 명의 증가였거든요. 예상 대비해서 약 14만 명이 하회를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 수준인데요. 노동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실업률은 4.3%에서 4.4%로 상승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했습니다. 62.1%에서 62%로 소폭 내렸습니다.
자, 특히나 고용이 감소한 주요 업종은 의료 쪽이었는데요. 2만 8천 명 감소했는데 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좀 체크가 됐습니다. 자, 추가적인 특징은요. 직전 2개월 고용이 6만 9천 명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건데요. 노동시장의 둔화 신호가 더 강화가 됐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는 0.3%였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의 요인으로 꼽히게 되죠. 즉 오늘 유가 급등과 고용 둔화라는 두 변수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시장이 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하면 시장의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켓 무버 이슈 살펴봤고요.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특징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유가가 갑작스럽게 폭등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다시 한번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여기에 종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 고용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소비재들도 잇따라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거의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날 반도체단 전반이 상당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한 가지의 악재가 이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오라클과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텍사스 AI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단이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냉각 장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막대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고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단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이 전일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이날 더욱더 부각이 됐습니다. 바로 이 리서치 업체 아르테가 메타가 AI를 수익화하는 과정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이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메타도 강한 이 하락고를 형성을 했고요. 아마존 2.67% 마찬가지로 급락했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 공포가 더더욱 확대가 됐었죠.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온라인 쇼핑 수요도 줄어들겠죠. 비슷한 논리로 애플과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 세 종목의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바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종목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마벨 테크놀로지, 이날 반도체단에서 거의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한 데다가 올해 실적 가이던스도 상당히 높게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나 늘어난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 현재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작년 9월에 전망했던 95억 달러보다도 훨씬 높아진 수치죠. 덕분에 이날 두 자릿대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팔란티어,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덕에 오른 감도 있고요. 또 여기에 시티그룹이 앞으로 팔란티어의 상업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자녀 계약금이 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6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어서 쌈싸라도 이날 20% 가까운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날 소프트웨어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그 계기가 된 이슈기도 합니다. 우선 이 쌈싸라는 이 산업용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이날 제시를 해준 쌈싸라고요. 거기에다가 CEO 발언도 한 가지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내에 AI를 통합시킴으로써 앞으로 AI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고 걱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자신감 있는 CEO 발언에 이날 쌈싸라 주가 크게 올랐고요. 추가적으로 이날 하락장 속에서도 유난히 하락폭이 깊었었던 세 가지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블랙록인데요. 이 블랙록, 아까 히트맵에서도 굉장히 강한 하락세를 보였었죠. 이 사상 처음으로 블랙록이요, 사모 신용펀드 중 하나의 자금 인출 한도를 설정한 여파였습니다.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 원가량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사모 신용시장 전반적으로 현재 불안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이날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메모리 3사 중 하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날만큼은 6% 이상 강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등 이 메모리 관련주들이 5%에서 6%대 급락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이 반도체 표준 기구인 JEDC가 AI 메모리의 적층 기준, 우리가 본딩이라고 표현하죠.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차세대 기술 대신에 기존의 TC 본딩 기술을 더 오래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성능 AI 메모리로의 기술 전환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역시 오늘 흔들림이 있을지 개장 직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뉴스로 인해서 장비주들도 상당히 흔들렸는데요. 이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등 반도체 장비주들은 5%에서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기술 전환이 이것 때문에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신규 장비로의 교체 수요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반도체단 전반 그리고 금융주까지 부진했던 하루였고요.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바로 이 국제유가 WTI 12%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으면 협상이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유가가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한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 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3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484원 선, 굉장히 위태로운 수준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전반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드리워졌죠. 이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같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온 만큼 이날은 다소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과연 이 뉴욕 증시 현장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미국의 시장 상황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시카고 옵션골에서의 빅스가 하루 만에 25% 급등을 했습니다. 30선에 근접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까지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금융시장을 흔드는 핵심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쟁발 유가 급등과 예상을 밖의 고용 충격이죠. 먼저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 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 약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일주일 상승일만 해도 브렌트유는 27%,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6%에 달합니다. 특히 이란과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불안이 시장을 크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고용 지표까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2월 비농업 공용이 9만 2천 개 감소하면서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폭 중 하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다시 4.3에서 4.4%로 상승했습니다. 그간 견조했던 노동시장에 균열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커진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유가가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불편한 조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초기 신호로 여기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말씀대로 VX 지수는 하루 만에 25% 급등하며 30선에 근접했고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블랙록의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가 환매를 제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 유동성 우려가 커졌고 오라클과 오픈 AI, 텍사스 AI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AI 투자 둔화 우려도 시장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장에 따른 에너지 충격, 경기 둔화 신호,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동시에 겹치는 상황입니다. 전쟁 확산 여부와 국제 유가 흐름, 그리고 고용시장 둔화가 일시적 인진 여부가 앞으로 시장을 흔들 주요 재료로 전망됩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진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자, 다만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유가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100달러 돌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기간에 유가를 안정시킬 만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가 급등의 핵심 원인은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평소 하루 100척 안팎이 통과했던 유선이 최근에는 하루 8척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통행량이 약 94% 급감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유조선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고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나 베네수엘라 생산 확대 같은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유조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어야 공급이 정상화되는데 전쟁 상황에서 선박과 승무원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운송 자체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수송 차질이 길어지면서 생산까지 줄어드는 2차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쿠웨이트와 이라크 일부 유저는 이미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JP모건은 최악의 경우 하루 400만 배럴 이상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유가 안정의 해법을 좀 쉽사리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 장기화 조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뉴욕 증시 좀 예상보다는 큰 충격을 받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좀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네, 현재까지 뉴욕 증시는 전쟁 상황에 비해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는 약 2% 하락하는 데 그쳤고 여전히 최근 고점에도 4%채 떨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월가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요구를 먼저 제시한 뒤 협상으로 출구를 찾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에도 결국 긴장이 일정 수준에서 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금융시장의 학습 효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정학적 충돌이 여러 번 있었지만 대부분 시장에 장기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단소 안일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역시 국제 유가죠. 일부 전력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서 150달러까지 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 수준을 넘어서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커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이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계속 타격하거나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되는 등 구조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도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좀 계속적으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예상 밖의 고용 감소로 노동시장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보고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So, I mean, overall, when I first saw the report,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 kind of takes the wind out of your lungs for a second, right? Like you kind of say, ooh, like this is pretty harrowing, right? Like losing 92,000 jobs is a lot, especially when we gained almost 130,000 in January. And so as I started looking closer at the report,
unfortunately, things didn't get much better. This is a report that, is clearly concerning. Not only was the number of jobs added concerning, but we start to look at areas like healthcare, an area where we've seen a lot of jobs being added in the past, also showed some weakness. Part of that was due to a strike in California. But even if we add that employment back in, healthcare was still pretty weak in terms of job gains in February. And beyond that, we just saw that pretty much across the board, jobs were lost in February. And that's never going to be an encouraging sign. We also saw the unemployment rate kind of tick up a little bit. Also, not too big of a jump, but moved enough, and you never like to see that happen. I think for the Federal Reserve, it puts them in a pretty complex spot because prices are still high, which would mean that they would maybe want to hold interest rates up. But clearly, the labor market is going to most likely need some support in 2026. And so I think as they're looking at this right now, they're having to weigh off and say, do we want to keep interest rates where they are in hopes that we bring prices down, or do we throw support behind the labor market? I think what we've seen in the last year or so is that when faced with that decision, the Federal Reserve has said, let's save the labor market. Let's keep people in jobs. So I wouldn't be surprised to see the Federal Reserve say, you know what, maybe we need to be weighing the option of a cut a little bit heavier. But we could also see a case where they say, let's just kind of wait, another month. Let's just get a couple more data reports in and make sure we have a good feel for where things are headed. I do think, though, that right now, just one report you shouldn't put too much stock in. But if we look over the last 6 months, we essentially haven't created any jobs on average in the United States. And so I do think that that's something that the Federal Reserve will find very concerning.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오늘도 머스노우 5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최근 이 글로벌 증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국제유가. 이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어느덧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요 1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150달러, 200달러 수준까지 전망되고 있는 국제유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 항복 없이는 협상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WTI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고 주간 상승률도 20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속에서 인근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며 산유시설을 타격했고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사실상 봉쇄가 지속되면서 원유 공급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잇따라 감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유가를 자극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는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일부 유전에서 생산을 줄였고 이라크도 하루 약 150만 배럴 감산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의 에너지부 장관은 일부 걸프 산유국이 며칠 내 생산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믿고 있었던 고용지표까지 이날 가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예상대로라면 5만 명 가까이 증가했어야 됐지만 실상 데이터를 열어보니 9만 명 가까이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과 달리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고용은 전월보다 9만 2천 명 감소해 시장 예상치였던 5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감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요. 실업률도 4.4%를 기록하면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악천후와 의료기관의 파업 영향이 일부 있었지만 제조업과 레저, 건설, 운송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줄어든 점이 노동시장의 둔화 우려를 키웠고요. 지난 고용 데이터 역시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1월 두 달 동안의 고용 규모는 기존 발표보다 총 6만 9천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의 여는 메일리 데일리 총재는 이런 결과를 두고 최근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기대가 지나쳤을 수 있다면서 고용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공포, 거기에 고용까지 여차저차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S의 공포라고 하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한번 미국 뉴욕 증시 전반에 드리워졌습니다. 중동 전쟁의 불길이 번지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 고용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월가를 덮치고 있습니다. NX 자산운용의 브라이언 제이콥슨 수석 전략가는 고용 감소와 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우려하게 됐다고 경고했고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최근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대에 못 미친 고용 결과가 수개월간 이어진다면 노동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고용 부진이 겹치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화 정책의 대응 시점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의 유가 충격이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인 스태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데 경기 침체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전체 상황을 봤으니까 섹터 이야기로 조금 더 시선을 좁혀볼까요? 이날 섹터들도 개별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가 계속해서 이 3호 신용시장을 중심으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묶어두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에 블랙록의 주가는 7% 넘게 폭락했고 다른 금융주들 역시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모대출 펀드라는 상품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아닌 투자회사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최근 경기가 불안해지자 투자자들이 내 돈을 빨리 돌려달라면서 한꺼번에 몰려든 겁니다. 블랙록은 규정된 한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빼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환매 제한, 즉 돈을 다 내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급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굴지의 금융사들이 줄줄이 돈을 묶어두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에 현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진 건데요. 블루알과 블랙스톤에 이어서 이번에는 블랙록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단도 이날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엔비디아가 거의 3%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오라클과 오픈 AI가 텍사스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기로 한 계획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단 전반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AI 투자 열풍에 다시 한번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과 챗 GPT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오픈 AI가 함께 추진하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축구장 수백 개 크기의 거대한 AI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는데요. 돈을 마련하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오픈 AI 측의 수요 예측이 변하면서 결국 협상이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올 초 기상악화로 장비가 고장났던 문제까지 겹치면서 파트너십에 금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파로 반도체 시장도 휘청였는데요.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기업들의 칩이 덜 팔릴 수 있다는 걱정에 주가가 줄줄이 하락한 겁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AMD를 따돌리기 위해서 직접 보증금까지 걸면서 메타를 새로운 주인으로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AI 인프라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금융주와 반도체 단의 부진까지 내내 우리 시장에까지 여파를 미칠 만한 소식들이 가득했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시장도 출렁일 수 있다는 공포가 전반적으로 번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또 시장 마감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월가 시그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AI와 반도체 전반에 좀 약세가 드리웠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방어주로 자금이 좀 흘러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낸 업체들 위주로 강세를 네. 지금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음식료랑 제약, 전통적으로 방어 업종들 방어를 좀 펼쳤습니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마감 특징 상황 좀 짧게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월가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AI 시장에서 지금 월가가 새롭게 주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 AI 시장인데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방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사실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이 좀 주인공이었는데 비상장 회사였죠. 네. 아주 논란이 있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랐다. 그렇죠?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어떤 트럼프가 내용이죠? 엔스로픽의 스로드를 나무랬는데 이미 국방부는 사용을 하고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클로드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너 물어보셨어요? 아냐고? 너 자신이 지금 그런 거 아냐고? 그랬더니 섹터가 다르답니다. 저는 글짓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나는 글짓기를 하는 클로드라 그 국방 쪽에서 그 나의 다른 자아가 네.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대요. 자기도. 선을 그어버렸네요. 네. 그랬는데 이제 클로드가 그 표적을 선정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한 3천 곳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 뉴스에서 또 그 진위도 나오더라고요. 그 공개된 사진 중에서 저도 처음에 모르고 봤는데 폭격을 했는데 그 비행기의 그림자가 네. 그림자만 있고 비행기 그 날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보셨나요? 어떤 건가요, 그게? 뭐 이란의 그 목표물이라고 해서 타겟이 돼서 터진 부분을 보면은 다 폭탄은 터졌는데 그 그림자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란이 이거를 위장으로 네. 뭐 저기를 했다, 뭐 그림자를 그려놓던가 페인트를 칠해놓던가 해서 뭐 혼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3천 곳을 선정할 때 네. 이란이 하도 숨겨놓으니까 지하 무슨 뭐 막 저기 90m 막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뭐 그것도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벙커버스터는 60m까지 파서 터뜨릴 수가 있는데 네. 지하 핵시설이 90m에 있는데 이거 물론 그 중국의 황구시보의 주장이에요. 거기서 주장한 바로는 60m짜리 두 개를 해도 네. 60m를 파고 거기서 연속으로 60m를 정확히 두 번을 파야 그 90m짜리가 파괴되지 파괴가 안 됐다고 또 중국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중국의 한 언론에서.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지금 작전이 수년간의 추적 끝에 뭐 저기 행해진 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3천 곳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클로드가 활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드에서는 원래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챗GPT에서 일하던 오픈AI에서 일하던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 일하던 인력이 나와서 차린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픈AI는 저기서 또 나왔죠. 둘이 싸웠죠. 앨런 머스크랑. 둘이 싸우고 여기서 또 클로드로 분사된 이유는 더 도덕적이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오픈AI를 비난한 게 그거잖아요. 네. 왜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해놓고 너는 공익적인 활동 안 하고 사익을 추구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도덕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엔스로픽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인데 군사적인, 물론 우리는 미국의 회사지만 어떤 살상을 위한 것에는 쓸 수 없다. 네. 이렇게 했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네요. 나타난 것은 네. 굉장히 정확했다. 아까 제가 물론 그 뉴스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항구시보의 주장도 얘기해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정확했다고 뭐 헤그세스 국방장관, 케인 합참의장 다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란의 공격력이 이제 뭐 한 9%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엔스로픽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물론 상장은 안 됐지만 그 전에 상장 전에 몸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엔스로픽 팔란티어도 얘기고요. 마찬가지죠. 네. 팔란티어는 그 전부터 원래 군사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나 엔스로픽이 지금 AI 신이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네. 결국 미래의 전쟁은 AI, 그다음에 정말 나아가서는 이제 정말 피지컬 AI인 로봇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로봇 사냥개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더 미래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이제 로봇끼리 전쟁할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참 우리가 이제 팔란티어를 오늘의 월가 시그널 키워드로 꼽아봤는데 3월에만 해도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지난주 마감했을 때 미국 상황에서도 보니까 대부분 약세인데 팔란티어는 좀 눈에 띄게 올랐더라고요. 네, 뭐 3월 달에 좀 반등했습니다. 그동안 주춤거렸다가. 그래서 팔란티어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꽉 찬 오각형 기업이거든요. 이거. 눈송이 분석 가져오셨네요. 네, 왜냐면 꽉 찬 오각형 기업인 게 왜냐면 이 팔란티어가 성장주니까 배당에는 뭐 지금 당장 주질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적은 것이지 배당에 마음이 없어서 적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밸류에서 점수가 낮은 거는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PER이란 게 뭡니까?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잖아요.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몇 배로 주가가 표현되고 있는가의 개념이 PER이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주가는 그것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 점수에서 낮게 매겨져 네. 있지만 사실 저 점수를 이 오각형 지금 저 포지션에서 네. 뭐 찌그러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나머지 꽉 찼잖아요. 보시면은 나머지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에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을 때까지 꽉 차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팔란티어 주가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밑바닥에서. 네, 차트도 저점과 보실게요.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에서 강력히 반등을 한 다음에 지금 51선까지 맞닿은 모습입니다. 51선과 201선 이 지나가는 그 교차점에서 일단 저항이 막혀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팔란티어 실적은 뭐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당 순이익이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왜 PER은 낮아지지 않는가?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17개 분기 중에 16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월 3일 최근이죠. 최근에 2025년도 4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1.34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1.41 빌리언 달러 나와서 4.62%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0.21 예상됐는데 0.25 나오면서 19.05%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EPS가 저렇게 분기당 네. 20%씩 성장을 하는데도 PER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분자의 그 가파름이 더 크다는 거죠. 네. 분모분의 분자로 했을 때 분모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위에 지금 업고 다니는 아들이 더 가파르게 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ER이 낮아지지 않죠. 그래서 뭐 고평가 얘기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91.76달러라는 목표 주가가 나와 있어서 아직도 22% 업사이드가 있고요. 20개 의견 중에 14개 바이, 4홀드,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매수 우위의 월가 의견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동안 좀 AI 버블 우려로 눌렸던 팔란티어인데 AI 방산 수요 기대가 좀 반등의 동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떤 종목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영향받을 시그널 종목으로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근데 뭐 우리나라 AI 씬 좀 아쉽긴 한데 네이버가 뭐 클로버엑스 뭐 사업을 접는다고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솔직히 LLM을 이용을 안 하니까요. 네. 지금 뭐 마음 AI라는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한국의 팔란티어 막 이런 뭐 별명도 있긴 합니다. 뭐 누구는 민망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음 AI라고 그 기업 명에 AI가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네요. 저번에 한국의 인투이트도 설명을 해드렸죠. 네.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언론에서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더존 비주언이라고 네. 설명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네, 네. 호가가 안 움직이죠. 5일 동안 호가가 2개밖에 안 움직여요. 네. 매수가가 12만 원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그렇게 대피소에 가 계셔도 되는 것이고 마음 AI 같은 이런 종목도 AI가 이 AI를 표방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죠. 요즘에 소프트웨어 업체도 반등을 하고 저런 군사적 목적의 AI를 만드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팔란티어도 민간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AI 같은 종목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AI와 방산을 결합한 산업이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방 데이터, 군사용 AI 기업으로 투자 관심이 좀 이동할 가능성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 팔란티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 AI,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항공산업 쪽에서 나온 대형 시그널입니다.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역대급 규모의 계약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잉이 중국과 최대 500대 규모의 항공기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보잉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소장님? 저는 보면 볼수록 트럼프란 사람은 정말 치밀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트럼프를 즉흥적이고 뭐 좀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거대한 판을 정말 다 설계한 거라면은 네. 이건 정말 오. 그렇죠. 체스의 황태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체스나 바둑에서 일부분을 보고 지고 있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이기고 다들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굉장히 이른바 바둑 전문가, 뭐 체스 전문가, 해설위원조차도 놀랄 정도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셨군요. 왜냐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이란 편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방중이 예상되어 있어요, 트럼프에. 네. 여기서 초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죽어도 14일 있다가 겨우 무슨 단편적인 브리핑 하나 내고 그리고 지금도 휴전하라고만 하지 그 전에 무슨 중국산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40km에서 잡는다 보니 그렇게 하다가 레이더 하나도 작동하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뻥끗도 못 하잖아요. 뻥끗도 하는 것조차도 못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선물까지 준대요. 보잉 500기요. 보잉기 500기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촌에서 누가 있습니까? 중국 말고는 없어요. 그렇겠네요. 500기를 왜 구매해 줄까요? 그리고 오늘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한테 또 시켰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시켰죠? 이란산 석유 막혔으니까 베네수엘산 석유도 막혔으니까 우리 미국산 석유 니네 사라. 일부 또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네. 계획표에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47년 만에 단죄라고 하는데 네. 그동안 솔직히 실행도 못했고 아무도 어떤 대통령도. 근데 지금 이 플랜을 보니까요. 이 개월수가 너무 딱딱 맞아요. 기가 막혀요. 진짜로. 베네수엘라를 치고 이란을 쳤던 이유가 결국 4월 방중을 앞두고 모든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기를 선물을 그냥 낙수효과로 맞는 지금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네. 보잉은 민간 항공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방산업체라서 자 지금 또 소식이 여러분들 요 보잉사 CEO 포함해서 로키드 마틴부터 CEO들 다 모아서 지금 방금 전에 백악관에서 회의했잖아요. 빨리 군수목이 돌려달라고. 물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곳에 지금 다 탄약이랑 숨겨져 있다. 무제한으로 지금 할 수 있다 하고 있고 이란도 무슨 6개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블러핑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은 우리 무기로는 미국 초등학교를 공격할 리 없다. 이란은 무슨 갑자기 묵념을 하고 하더라고요. 또 자기네가 미국이 쐈다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방산업체들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탄약이 모자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격 미사일이 모자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군수업체들 다 소집했어요. 지금 방금. 지금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업체 CEO들한테 빨리 생산을 돌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족족 아마 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산의 모멘텀은 네.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 되기는 원치 않지만 지금 자꾸 언론에서 3차 대전이라는 그 타이틀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뒤에서 정보를 줬고 유럽에서 항모를 옮기고 이러다가 다 휘말려 들어간다. 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뭐 평화에서는 안 좋겠지만 지금 이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굉장히 네. 강력한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미중 정상회담도 곧 열리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도 참 절묘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 약세장에서 또 히트맵에서 본 움직임은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방산주가 전부 지금 강한 모습이죠. 보잉부터 시작해서 로키드 마틴,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다 지금 강세고 지금 레이시언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과연 지금 뭐 로키드 마틴도 그렇고 다 그런데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천궁2가 이번에 방어해낸 모습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안티드론을 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계속해서 방산에서 어떤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격 미사일부터 공격형 미사일까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3천만 원짜리 그 사이드 드론을 잡으려고 네. 우리 그 15억짜리 요격 미사일을 두세 개 발사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뭐 이란이 정말 그게 계획적인지 블러핑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계획적이라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 버리겠죠. 지금 싸구려 드론을 막 발사하다가 나중에 그 파타흐라고 그걸 숨겨놓고 있다고 언론에 말한 대로 그렇게 나와버리면 요격 미사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마하 속도로 떨어지는 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손을 벌리는 게 아닌가. 우크라이나한테도 손을 빌리고 우리나라한테도 손을 네. 빌리고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다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간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잉 종목에 대해서 오늘 또 눈송이 분석이랑 차트까지 한번 연달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잉은 뭐 다들 아시는 회사죠. 우리 그 여행 가실 때 미국의 보잉 아니면은 프랑스 에어버스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항공사는 많더라도 비행기 만드는 제작회사는 그 두 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잉사 봤더니 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색깔이 오렌지색이어서 아까 팔란티어보다는 전체적으로 약하죠. 네. 미래에 대한 실적이 조금 좋은 상황이고요. 재무제표도 건강하고 헬스가 네. 과거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치에서는 좋은 점수라는 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주가가 안 갔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좀 해석의 여지가 예, 있죠. 배당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 약한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면 일단 급등을 했는데 네네. 지금 2026년도 들어서기 전까지 좋다가 2026년도 들어서서 지금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201선에서 지지를 받았네요. 22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51선인 235달러 정도에서 저항을 받은 지금 보시면 51선과 201선에 사이에 주가가 딱 끼어 있는 모습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답답한 모습이고요. 자, 보잉은 약간 계절성이 있는 매출의 그 추이를 보이고 있죠. 네. 좀 들쭉날쭉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잘렸는데 17개 분기 중에 9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은 2026년도 4월 22일이니까요. 1개월이 남지 않은 이런 네. 상황입니다. 자, 매출은 저기 막대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나게 늘고 있지는 않죠.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278.17달러 나와서 20.36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의견의 상태는 상당히 좋네요. 14개 의견 중에 13개 바이가 있어서 스트롱 바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상태고요.
네, 다 봤을까요? 네. 자, 이렇게 뭔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항공 수요 회복과 미중 협상 이벤트가 좀 동시에 보잉 주문 확대를 자극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좀 항공 우주 섹터 쪽으로 시그널 받을 종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어떤 종목의 시그널이 예상이 되실까요?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지금 그 요격률 96% 달성해가지고 천궁투 난리 났잖아요. 네. LIG 넥슨이 그 요격 미사일을 만들고 요즘에 뭐 이란이 무슨 지하에서 발사대가 나오자마자 그냥 다 때리고 있다며요. 그래서 뭐 어제 트럼프도 발사대가 그 에어포스원에서 인터뷰할 때 발사대가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비싸고 그런 거 저희가 올라오면 족족 다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발사대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레이더를 한화 시스템이 만들죠. 그래서 그 세 개 회사 지상 무기에 관련된 그리고 천궁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개의 회사가 완전히 떡상을 했죠. 그리고 조금 덜 갔던 게 뭡니까?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이 보잉의 어떤 모멘텀에는 좀 더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완제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의 보잉사나 프랑스의 에어버스처럼 완제기 만들지 못하지만 네. 여기에 부품 벤더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보잉사의 핵심 벤더가 한국항공우주. 카이고요. 한국항공우주랑 보잉이 비슷한 점이 있죠. 둘 다 방산에도 연관되어 있고 민간 항공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우리 보람에 그 우리나라 그 국산 전투기 만들어서 사실 먼저 우리가 실전에 들어간 거는 한국항공우주거든요. 네. 캄보디아랑 태국의 전쟁에서 태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보람의 전투기로 폭탄을 투하했거든요. 그게 실전 경험인데 사실은 천궁2가 너무 요격률이 좋고 많은 어떤 실전 사례 때문에 더 떠버렸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실전에서 쓰여서 직접 그 사례를 남긴 첫 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이번에 보잉기 500대를 다 구매할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직 언론의 보도로 나온 거라. 근데 이제 보잉사에 연관된 핵심 벤더로 여기 동체의 어떤 부품들을 한국항공우주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보잉사의 실적이 좋고 보잉사가 수주를 하게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좋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롯한 한화 시스템, 이 LIG 넥슨 3사가 갈 동안 한국항공우주는 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중전 위에 공군 쪽으로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항공산업이 대형 수주 뉴스 하나가 있으면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게 되는데 미중 외교 이벤트 또 항공기 수주 뉴스 흐름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에게 좋은 시그널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잠깐 좀 주말 동안 쉬고 왔더니 국제유가가 벌써 이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이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만한 소식이 오늘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다고요? 예.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갤럭시 S26에 대해서 출시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 블룸버그가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네, 한번 기사 같이 보면서 블룸버그의 기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갤럭시 S26 울트라 관련 기사죠. 자세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 특히나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이게 가장 큰 강점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블룸버그는 그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볼 때 사실은 뭐 기차나 뒤에 엘리베이터에서 내 스마트폰을 갖다 누가 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건 꼭 그 사람이 그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를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사람의 심리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네. 거기다 눈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꼭 스마트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요즘은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예전에는 지하철 신문을 읽으면은 꼭 누군가 내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건 이제 옆 사람의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한 것보다는 자기가 그냥 그 뭔가를 갖다 읽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문을 읽었다면 전철에서 딴 사람의 스마트폰을 갖다 들여다보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그쵸. 그래서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신경 쓰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보완해주는 기술을 갖다 삼성전자가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은요, 뭐 기존에도 사생활 보호 필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핸드폰에 붙여져 있는데 뭐 그런 필름을 활용하면 좀 가능한 기능 아닐까요? 예, 맞죠. 그래서 사생활 보호 필름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부분도 이제 블룸버그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블룸버그가 지목한 대로 뭐 삼성전자가 설명한 대로 따르면 무엇이면 사생활 보호 필름은 내가 누군가에 또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럼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면서 야, 내가 인스타그램 한번 봐. 같이 보기도 하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같이 옆에서 여기 빌라 좋았어. 여기 음식점 좋았어. 라는 걸 같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사생활 보호 필름이 오히려 이제 가로막습니다. 내가 같이 나의 정보를 내가 갔다 온 그 경치 좋은 곳을 갖다 공유하고 싶은데 그걸 갖다 가로막기 때문에 그때는 사생활 보호 필름을 뗄 수도 없죠. 떼는 경우도 있겠죠. 뗐다 다시 붙이면 또 잘 안 붙으니까 그건 되게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사생활 보호 필름 같은 역할은 무엇이냐? 그 삼성전자는 이제 그 프라이버시 디지털을 해놨지만은 네. 그걸 갖다가 내놓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특정 앱에 따라서 사생활 보호 앱을 기능을 갖다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특정 앱은 사생활 보호 기능을 비활성화시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내 보여줬던 사진을 갖다 갤러리를 갖다 보여주고 싶으면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갖다가 정지시키면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이번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이 집을 갔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번 볼까? 라고 하면 쭉 보여주는 것도 편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이제 업무용을 할 수 있는 이메일을 본다든지 또 화면을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업무에 쓰겠지만 슬랙이라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하는 대표적인 앱인데 슬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내 뒤에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사람이든지 전철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떤 그 스마트폰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앱별로 그 사생활 보호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S26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아, 필름을 붙이면은 그냥 화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냥 차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플별로 따로따로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혁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소비자들이 배터리 충전 이 문제를 또 굉장히 많이 크게 보잖아요. 여기도 많이 좀 개선이 됐을까요? 예. 예전에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배터리가 착탈식이 가능했습니다. 아, 그렇죠. 옛날 그런 예. 그죠. 스마트폰 그래서 그랬죠. 스마트폰을 쓰다가 배터리 다 됐어. 그러면 보조 배터리라 하는 여분의 배터리 갖다 빼서 집어넣으면 해결되는데 언제부턴가 배터리 착탈식을 갖다 없어지고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전자 제품 그 스마트폰 제조사끼리 두께를 누가 더 줄이냐가 엄청난 이제 관건이 되는 바람에 착탈식으로 하면은 1mm를 갖다 더 늘려야 되는데 1mm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착탈식이 아닌 일체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예전보다 더 많이 쓰게 되고 배터리 용량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대신 무엇을 해놓을 수 있냐? 그렇다면 착탈식이 아니어도 내가 충전을 할 때 빨리 이제 충전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대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6는
최대 60W의 유선 충전 속도를 지원해서 단 30분 안에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0에서 75%까지 30분이면 충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30분만 충전해도 이렇다면 15분, 20분만 충전해도 75%가 아닌 50%, 40%만 충전해도 그럭저럭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에서는 이번에 갤럭시 S26가 소비자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자연어를 기반으로 AI 이미지 편집, 그러니까 뭐 문장을 입력하면은 그대로 AI가 사진을 편집을 해준다는 거겠죠. 뭐 이런 기능까지 장점만 너무 가득한 것 같은데 뭐 단점이나 아쉬운 점을 말한 외신은 없었나요? 예, 그 갤럭시 S26의 단점을 지목한 외신은 시넷이 있는데 시넷은 뭐가 보도했냐면 우리나라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 갤럭시에는 세계적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팔려서 경쟁상들하고 어디가 있을 수 있냐? 당연히 애플의 아이폰이 있고 샤오미가 있습니다. 샤오미가 최신에 내놓은 스마트폰이 독일의 라이카라는 거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카메라의 대명사죠. 그래서 라이카랑 손잡고 그 샤오미의 스마트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기능에 있어서는 샤오미의 최신폰이 갤럭시 S26보다 더 우월하다. 어느 정도냐? 전문가 수준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시넷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그 기술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 뭐 100가지 넘는다고 하죠. 100가지 넘는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안 쓰는데 주로 무엇을 씁니까? 카카오톡을 할 때 SNS를 하거나 그다음에 카메라 찍는 이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삼성전자 갤럭시 S26가 후발 주자를 여겼던 샤오미보다 카메라의 기능이 뒤처졌다면 이 부분은 다음 버전에서는 혹은 또 그 가을에 출시된 다음에 어떤 그 노트의 버전 후속 버전에서는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카메라보다는 앞서 말해줬던 장점들이 훨씬 단점을 좀 압도하는 이번 신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메모리주 전반이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유가 뭐고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 그 메모리 기업들 안 좋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란 사태가 생각보다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럼 이란 사태가 지속되면 미국은 사실은 원유로 스스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그 비축유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비축유를 풀어도 사실은 미국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세계의 유가를 갖다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미국 시장은 안 좋죠. 이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공지표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냐?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서 공상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고용지표 때문에 미국 경제는 침체가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러면 페드의 누구라도 워시가 바로 이제 그 5월 달부터 실제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라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천하의 누구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면은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우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빅테크들입니다. 그 빅테크들의 또 다른 이제 주제를 할 수 있는 메모리 기업들이 그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어느 정도 완전히 무관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타격을 받겠지만, 하지만 미국보다는 타격의 정도가 약할 수 있다. 왜? 우리나라 수급이 기다리는 개인들의 그 들어가고 싶은 대기 자금이 100조이 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다 삼성전자를 지속적 외국인들이 팔았죠. 팔아서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누적 직계액이 25조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 100조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급의 힘으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좀 긍정적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16일에 열리는 이제 엔비디아 GTC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디지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SK그룹은 제가 지난주에 문의했을 때는 그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회장이 마음이니까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어요. 이런 어떤 톤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말살 뉴스를 보면은 아마 최태원 회장이 GTC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디지타임스가 다뤘습니다. 네, 이번에 최태현 회장과 또 젠슨왕 CEO의 회동은 지난 실리콘밸리에서 치킨 회동을 한 지 거의 한 달 만이죠. 어떤 논의가 좀 오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그때도 치맥 회동을 해가지고 만났었는데 한 다음에 또 만나? 뭐지라고 이제 의아하시는 분이 당연히 계십니다. 네. 그 GTC는 이제 애플의 개발자랑 비슷한데 여기서 젠슨왕 CEO가 직접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그들의 임원과 SK 하이닉스 임원들이 같이 만나서 기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서는 한 달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나니까 이번에 젠슨랑 CEO가 베라 루멘에 대해서 뭔가 신제품에 대해서 내놓으면서 SK 하이닉스 협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또 다른 것은 아마 명시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엔비디아는 사실 어느 회사가 그 HBM을 갖다 얼마나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하다, 명시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언급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GTC 같은 중요한 회의에서 그 챗GPT의 샘 알트만도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이제 관객으로만 있다가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젠슨랑 CEO를 만나긴 하겠지만 사실 시장이 기다리는 뭔가 중요한 정보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BM4 물량이겠죠. 여기 디지타임즈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측이 3분의 2, 그러니까 70% 가까이를 가져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까요? 예, 그 부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개요는 하이닉스가 디지타임스는 3분의 1, 66%고 저는 70% 정도를 이제 하이닉스가 가져간다 보고, 나머지 30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나눠서 가져간다. 야, 삼성전자가 그 HBM4 출시했다고 그렇게 묘라는데 30에서 절반밖에 못 가져간다고? 전 절반도 좀 높게 본 겁니다. 왜 그밖에 못 가져가느냐? 수율이 안 좋고, 하반기 하면 수율이 좋아진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상반기잖아요. 상반기는 수율이 좀 안 좋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스스로가 그 HBM4를 갖다 납품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원시 DRAM을 갖다가 배제한 물량이 전체 웨이퍼에서 1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삼성전자 스스로도 사실 그대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삼성전자는 그 HBM4에서 엔비디아 납품하는 비중은 최대 15% 정도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제 양사 차원에서 좀 엔비디아와 협업을 논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생기는 대목인데, 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HBM의 차세대 구조라고 할 수 있죠. HBF에 대해서도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네. HBM 차세대는 HBF인데 HBMF에는 어떤 F냐? 플래시 메모리의 그 F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HBM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HBM에 추가로 필요한 메모리 기능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개별 기회로 보면은 플래시 메모리의 마켓 시어의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이 하이닉스고 3등이 일본의 키옥시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하나의 팀으로 본다면, 왜냐면 키옥시아 일대 주주가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을 하나로 본다면 사실상 하이닉스가 1대 기업이다. 거기다가 나머지 4등 기업이 샌디스크. 그래서 지난주나 지지난주 나온 보도이지만 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손잡고 HBF에 대한 표준화를 갖다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엔비디아랑 협업을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최태원 회장 방문해서, 또는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SK 임원들이 방문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란 사태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멘텀 자체는 훼손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투자 인사이트 외신 기사들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쌀쌀합니다. 그래도 이제 봄 기운이 좀 확실히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들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시장 관련된 내용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첫 번째 기사는 주간 증시 전망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급 쪽 상황을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지난주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틀 급락하고 하루 급반등하고 그 다음 날 상승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걸 보면 좀 나오는 것처럼 코스피는 개인장이었고요. 이제 코스닥은 나오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장이었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초반부터 수급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 주말에 나온 이제 월가 쪽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빠르게 들어갔던 돈들이 또 빠르게 이 이란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을 특히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좀 환율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국내 시장에 이머징 마켓으로 큰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국내 시장에도 이 패시브 자금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글로벌 자금들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또 AI, 또 반도체와 관련된 이 산업계, 이 생태계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한국과 대만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이란 사태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아시아가 에너지 문제에 가장 취약하다라는 게 이제 재확인이 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란 사태가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던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왔던 그 글로벌 자금들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지난주 장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 마감 상황도 앞서 잘 들으셨겠습니다. 결국 또 유가가 시장을 좀 뒤틀어 버렸던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6,300, 그 전주에 6,300까지 올랐던 게 5,000선 턱걸이로 겨우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5,500선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어서요. 결국 이제 변동성이 좀 앞으로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는 그런 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장의 전체적인 모습이었고 반면에 앞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코스닥은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한 이제 수요일 목금이죠. 목금 상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계속해서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정책적인 기대감도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도 결국은 ETF를 통해서 코스닥을 좀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도 좀 계속 사고 있고요.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자금들은 계속해서 코스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제 지난주 특히 목금 이틀간 반등 시장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엔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시 이제 유가와 관련된 그 이란 사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지는 않은 건 분명할 건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은 조금 분위기가 이런 어떤 이란 사태와는 좀 별개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주 이제 국내 주요 일정들 쭉 보시면 해외 쪽에서는 이제 오라클 실적이 9일 날 나오고 10일 날에는 TSMC의 이제 이 매출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9일, 10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9일, 10일이니까 이제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되겠죠. TSMC는 이제 내일이 되겠네요. 우리랑 어차피 시간이 비슷하니까 이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일 날 미국의 CPI, 뭐 GDP 성장률은 뭐 둘째치고 일단 CPI는 좀 인플레 문제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뭐 이런 고용 지표들보다도 결국 이제 이 이란 사태 그리고 그에 따른 유가 흐름 이 두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장의 어떤 변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란 사태에 불붙은 방산주 한화그룹 시총 4위로 그동안에 5위였는데 LG그룹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 삼성, 2위 SK, 3위 현대차. 이 순서가 좀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시대 흐름에서 한화그룹이 이렇게 넘버 5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예상됐던 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쪽에서는 뭐 확실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4.7조 7천억 원, 한화 시스템이 8조 5천억 원 이게 두 회사만 합쳐서 거의 한 3조 이상
23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늘었거든요. 화면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방산주 덕분에 한화그룹의 이 시가총액 전체가 굉장히 좀 늘고 있다 이거고, 특히 한화그룹의 이 계열사들을 담은 한화그룹 ETF 이 수익률도 역시 이 그룹주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산 관련돼서 하나만 좀 더 가져왔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이 기사는 국내 시장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근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좀 가져온 겁니다. 이 표를 바로 들어가 보시죠. 국내 서학개미들이 지난 이 이란 사태 이후에 뭘 사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풀 3 ETF, 이거 잘 아시죠? 요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추종하는 거, 이게 10억 2천만 달러,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갔고, 2위도 MSCI 사우스콜프리아, 이거는 한국 증시의 3배, 이게 이제 추종을 하는, 이게 이제 2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클, 그 다음에 이제 4위, 5위 엔비디아가 4위, 5위가 엑스모빌. 여기서 이제 이걸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또 3배짜리 ETF를 살 정도, 레버리지를 살 정도면 이제 그만큼 단기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 3배짜리 주식. 이 얘기는 뭐냐면 3배짜리 국내 이 지수 ETF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2배짜리까지밖에 없으니까 2배 가지고는 만족 못한다. 아예 3배짜리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는 이제 AI 쪽, 그 다음에 마지막에 5위 중에서 이제 5번째 엑스모빌은 에너지 쪽. 그러니까 반도체 AI, 그 다음에 한국 증시, 그 다음에 에너지. 이게 이제 지난 이란 사태로 장이 급변동을 할 때 서학개미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투자했을 때 투자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국내하고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조금 쉬는 정도 수준, 그렇게 급락한 다음에 급반등을 하고 나서 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서요. 이 서학개미들은 조금 더 굉장히 적극적이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인데요. 이런 어떤 흐름들이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물론 레버리지 이렇게 세게 뭐 3배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결국 AI, 반도체, 그다음에 한국 증시 인덱스, 그다음에 에너지, 방산, 이런 식이다. 근데 여기서 방산과 에너지는 이란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사실은 또 세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견조하게 시장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꾸준하게 투자자들이 얘들은 확실할 거라고 보는 거는 역시 지수, 한국 증시의 지수와 그다음에 반도체, AI 이렇게 좀 축약을 할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드와치 좀 보죠. 지난주 뭐 펀드와치도 역시 뭐 방산주 내용입니다. 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5종목, 상위 5종목이 다 방산입니다. 미래셋, 방산, 우주 이 지수, 이게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15%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고요. 연초 이후에도 64% 아주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4개와 2, 3, 4, 5위는 다 레버리지들입니다. 2개가 레버리지군요. 2위, 3위가 레버리지고 4위, 5위는 이제 그냥 레버리지 아닌 종목들인데, 4위에 한화 플러스 방산 저거는 상당히 좀 오래됐죠. 제일 오래됐고 제일 장기로 봤을 땐 제일 수익률 높은 그런 ETF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 올해 들어서는 미래셋의 이 방산 ETF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0.9%, 굉장히 좀 부진했죠. 그다음에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29%. 그러니까 지난주는 우리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워낙에 컸다라는 것을 이 ETF 수익만 놓고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이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출발 전 다시 한번 좀 경계감이 고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구원해 볼 수 있을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주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그 리뷰부터 한번 해보시죠. 뭐 일단 지난주에 이틀 급락이 나왔고요. 하루 급방등 뒤에 살짝 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정말 심했다라고 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글로벌에서 가장 심한 장이 아니었나. 네. 4거래일 동안 무려 지금 코스피가 10.5%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이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3.2% 하락으로 글로벌 평균 수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대금이 직전 주에는 한 80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근데 지난주는 109조 원대로 급증했는데 여기에 또 ETF 거래 대금까지 합치면은 거의 지금 145조 원, 거의 150조 원 가까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 이익 민감도가 사실 중소형 증권사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관심은 다시 또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주요 매크로 지표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5원대를 기록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1%대로 다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유가 지금 WTI 기준으로 보면 한 주간에 거의 36%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1983년 이후에 주간 단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자별 주요 이슈 살펴보면 월요일은 휴장이었던 관계로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소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대감이 나오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코스피가 7%대 하락을 기록했고 네. 또 3월 4일에는 여기에 이제 사모신용 불안이 겹치면서 시장이 추가 하락하자 또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그런 구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시간마다 코스피가 12%, 코스닥은 14%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이제 이란이 종전협상 물밑 접촉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예상보다 고용 시장이 긍정적이다는 소식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장중에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였는데 17%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결국은 14%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다시 유가가 90달러대로 올라가면서 하방 압력이 심했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위주의 반등이 또 오히려 크게 나타나면서 계좌 수익률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징 업종 및 테마로는 중동에서 전쟁 발발로 인해서 국내 무기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실전에 투입된 요격미사일 천궁2가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였다는 소식에 방산주들이 주간 내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유가 상승과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 기대감이 해운주가 주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후반부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가 상승으로도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있는 정유주도 초반 상승이 나왔지만 후반부에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인데 만일 이번 주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다시 상승 흐름 전환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강세 흐름 속에서도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주 후반에 아주 큰 강세로 전환되었다는 특징이었다고 정리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포트의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을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번 증시가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랑 소부장이 좀 핵심 턴키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외국인을 포함해서 기관까지 한번 이 시장별로 수급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 들어서는 좀 코스닥에 외인이랑 기관 수급이 조금 더 많이 붙어주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급 상황 보시면 개인은 매도하는데 이제 기관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지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 수치로 보면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8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무려 2조 2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5조 원 순매도하고 코스닥에서는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정확히 이제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와 코스닥 순매도 대비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면서 또 안전자산 현상이 나타난 것이 달러 강세로 연결됐는데 네. 이에 이제 지수를 매도하는 패시브성 매도세가 나타난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 수매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좀 가해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코스피에서 시총 순서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이었는데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셀트리온, 현대건설, 신한주 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수에는 큰 공통점은 없었다고 보이고 네. 종목이 좀 분산된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타난 수급과 관련할 때 투자 전략은 외국인 및 기관이 순매수한 코스닥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일정 금액 이상을 순매수한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이제 고영,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ABL 바이오, SPG, 파드, 원익 홀딩스가 있었고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테크윙, 리노공업, 원익 IPS, HPSP, 대주전자재료,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은 일단 테크윙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기관이 무려 1,400억 원대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30억 원대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외 동시 순매수 종목으로는 대주전자재료, 심텍, RFHIC, 리가켄 바이오 등이 있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바이오랑 반도체 소부장을 강조를 하셨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부분이네요. 근데 뭐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한지 하나 싶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이랑 투자 전략 코스닥 위주로 역시나 좀 세워주시겠죠? 사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단기 시장 전망은 국제 유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 방향성, 뭐 그 변동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가 WTI 기준 90달러대로 진입한 상황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피격된 선박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또 페르시아만인 이라크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저장 시설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생산 중단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는 향후 상승할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시나리오가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 시나리오대로 살펴보면 만약 일주일 내에 이란과 어떤 대화가 진행되면서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유가는 다시 하락하면서 사실 사실 증시는 다시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복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2주 이상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물가가 0.6에서 한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확률도 상당히 이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오래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 골드만삭스가 유가 상방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까지 외교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없다면 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고 특히 생산 시설이 공급받고 있는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고점과 2008년 고점을 원유보다도 먼저 경신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하나 더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큰 악재였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그때가 저점 매수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단기적 충격으로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포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혹시 모를 급락에 대비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실적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수 흐름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신용이라든지 미수 같은 레버리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주시는 와중에 이 아까 속보가 저희가 자막으로도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이 지금 이 시각 WTI 국제유가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서 107달러까지 순식간에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상승률로 보자면은 거의 뭐 20%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수치인데 이 이란 측이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 최근 사망했었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이죠. 이 아들을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임명하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늘 개장 전에 국제유가가 튀었는데 뭐 오늘 추가적으로 출렁이든지 말든지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이 매수의 적절한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시겠죠? 저는 사실 실제 선물 시장이 열리지 않은 야간 시장에 네. 이미 90달러 후반대로 기록을 했었는데 그래서 100달러는 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100달러 후반까지 그러니까 뭐 109달러까지 갔다는 거는 초반에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있지 않았느냐 해서 네. 아마 장중에 그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 한번 충격받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코스닥이 사실 그러면 왜 좋냐 이런 것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아, 그렇죠.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사실 이런 흐름이 2월 하순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더 지수적으로 표면화된 것이 지난주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대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은 2월 하순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 강세 원인으로는 시장 리스크 증가로 최근 상승세가 가파렸던 반도체 대형주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사실 외국인 수급에 조금 자유로웠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이제 반도체 대형주에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있는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볼 때 올해 지금 2분기부터 비상장 종목 및 코스닥 기업 소형주에 투자하는 기업 성장 펀드가 코스닥에 지금 상장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신규 자본 유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을 코스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코스닥이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재료는 한국 최초의 코스닥 기반의 액티브 ETF가 3월 10일 날 출시된다는 점인데요.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 운용사들이 이제 설정액만큼 코스닥 종목을 직접 매수해야 하므로 출시 이전 편입 예상 종목을 미리 매수하려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간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것이 더 원인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10일에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주로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 또 바이오, 우주 항공 종목이 주요 편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결국 그래서 한국 코스닥 지수 상승을 예상하신다면 이번에 출시되는 액티브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선취매 형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들 종목들이 이제 해서 추종자가 들어가서 같이 매수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이제 액티브 ETF에 편입된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 종목을 따라 사시니 그냥 이 자체 3월 10일 날 출시된 이 액티브 ETF 자체를 좀 사시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산운용사의 성격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교 분석하시는 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좀 공격적이시라면 타임폴리오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그런 ETF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수익률 게임에 유리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 이전까지는 코스피 대형주의 비중은 조금 더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종목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코스닥장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슈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간 주요 일정이랑 투자 전략까지 세워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는 뭐 CPI나 PCE 같은 이 뉴욕 증시에서 물가지수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요 일정은 보시면 11일 날 그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현재 시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 한 2.5%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3일에는 미국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3.1% 상승 예상되고 있고 같은 날 미국 1월 졸투 구인 공고 건수가 발표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예상에 부합하거나 낮은 것이 일단 시장에 유리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구인 건수는 낮은 것이 시장에 좀 더 우호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동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뉴스의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인데 일단 지수가 이제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게 고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반전이 계속 나오는 흐름으로 좀 계속 그런 흐름이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현재 수급 개선세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이제 코스닥 비중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그런 게 있었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 사실 정말 이게 너무나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매수를 이미 풀로 이제 주식을 채워놨기 때문에 더 사실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 시 매수 가능한 현금을 항상 보유하는 그런 면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기 변동성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한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현금 확보가 또 관건으로 작용할 것 같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미국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썸머타임을 이제 다시 한번 시행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뉴욕 증시 정규장 개장 시간이요. 우리 시각 기준으로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이 새벽 5시까지로 1시간씩 일찍 당겨질 예정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